다음으로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전임상센터 김기수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융복합 의료제품 GMP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전임상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김기수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로 소개받은 김길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융복합 의료제품 GMP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현황 및 과제. 제목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GMP 품질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준비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안전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안전성 평가의 여러 가지 제도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소속돼 있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융복합 의료 제품의 규정상의 정의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의약품과 의약외품, 또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융복합 제품이라는 이름보다는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역사를 보면은 이미 1940년대에 처음으로 컨비네이션 프로덕트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미루어 본다면은 거의 WHO의 역사와 이 컨비네이션 프로덕트의 개발 역사는 오히려 또 컨비네이션 프로덕트가 더 길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 최근까지 다양한 그 융복합 의료 제품 또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관점을 좀 각각 보게 된다면은 의약품 입장에서 보면은 의료기기를 주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그 효과가 지금 많이 좋은 제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기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의약품과 결합이 됨으로써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또 기능이 부과가 되고 또 약물을 주입하거나 여러 가지 그 치료 활동 그 작용에 있어서 그 통증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성이 더 담보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식형 의료 장비라든지 의료기기 또 치료제 등에서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융복합 의료 제품의 분류를 주작용 또 기타 이 유사 제품하고의 다른 점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사용 목적에 관련된 명확한 작용 원리 또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 이 분야를 기본적으로 잘 확립을 해야지 우리가 융복합 의료 제품이 과연 어떠한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명확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 방향도 훨씬 잘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그래프입니다만은 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지금 개발 전주기가 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의료기기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GLP, GCP, GMP 과정을 거쳐서 IND나 NDA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림만을 본다면은 품목 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GMP 과정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GMP의 활동은 앞에 개발 과정 또 디스커버리 과정에서부터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목표 품질을 이루는 전체적인 GMP 과정이 개발 초기부터 또 시판 이후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의 인허가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투여 경로나 뭐 새로운 국소 작용인지 전신 작용인지에 대한 그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허가받은 적응증, 각각의 개별 품목이 받은 적응증과 다른 적응증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적, 물리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단일체인지에 대한 것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각각의 대부분은 안전한 의약품과 안전한 의료기기가 결합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결합이 되었을 때도 과연 안전한지 또 유효성에는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지 융복합 의료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또 인허가의 방향성이 수립이 되고 성공률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에서는 이미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잘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은 그 융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각 분야의 특성이 완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GLP 톡스를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잡고 여기에 기반한 또 기능성을 고려한 효능을 고려한 시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GLP던 비임상 시험에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임상 시험으로 갔을 때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비임상 시험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 상황을 갖다가 제시를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그림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비임상 시험을 진행을 할 때 항상 저의 머릿속에 놔두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저분자 물질에 대한 그 비임상 시험 평가 그림이고요. 오른쪽 거는 바이올로직 제품에 대한 비임상 시험 경고입니다. 자, 그림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의약품의 개발 단계를 스텝 3로 봤을 때 첫 번째 스텝인 디스커버리하고 리서치,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커머스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업화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보면은 그 비임상 시험은 디스커버리의 사실 거의 앞단에서부터 임상 3상 시험이 마무리되고 또 그 다음에 상업 시판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대개 임상 시험 전까지 거의 비임상 시험이 끝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NDA에 들어갈 때 역시 필요한 비임상 자료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임상 시험에 대한 이 백업 자료라든지 앞으로의 활용 범위라든지 또 이 자료는 더 나아가서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의 개발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PD에 해당하는 약효 실험이고요. PK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양력학 실험이 있는데 결국 PK에 해당되는 것은 약물과 약물 상호작용을 연구를 해서 약물성을 갖다가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넓은 부분은 세이프티 과정입니다. 세이프 과정에서 약간 굵은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GLP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반면에 바이올로직 제품은 보면은 여러 가지 비임상 시험의 구성 요소가 좀 적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바이올로직 제품의 역사가 스몰 몰레큘에 비해서는 짧고요. 그리고 아주 최적화된 아직까지의 시험 생물계가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별로 적용해야 되는 실험이나 요구 자료가 그만치 좀 다양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안전성 평가와 시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생물학적 평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서 보통 우리가 비임상 시험 기관에서 진행하는 안전성 시험 항목은 시험 분야가 9개 시험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실험을 해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안전성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MP 입장에서 한번 이 의료기기, 의약품의 개발 전주기를 한번 간략하게 본다면요, 이 의료기기의 경우는 유저의 니즈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계획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공정,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공정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이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밸리데이션이 있으면은 디자인 밸리데이션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의약품의 경우는 뭐 드럭이나 바이올로직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합성이라든지 퓨리피케이션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포뮬레이션이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뮬레이션이 없으면은 우리가 인비트로든 인비보든 비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에 대한 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그 임상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완제품에 대한 공정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아우러지면서 결국 밸리데이션이 되고 그리고 인허가 이후 또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역시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백업해야 되고 역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규제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의약품은 연구에서 임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리스크에 관련된 어세스먼트는 ICHQ 8에서 관장하는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승인 이후에 시판에 따르는 리스크 컨트롤의 경우는 ICHQ 9이 이루어지는데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리스크에 대한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대처입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정보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봤을 때 각 리스크의 단계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간 자체가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에 비해서 의료기기의 경우는 설계에서부터 시판까지 이루어질 때 단계별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시행을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만약에 리스크에 문제가 있다면은 잦은 설계 변경이나 설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의 경우는 개발 기간이 약 1년에서 5년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그 규정은 주로 ISO 14971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관리를 하는 것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실제적으로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융복합 의료 제품은 바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같이 아우러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떠한 스탠스로 리스크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 초기부터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임상 시험을 고려할 때는 뭐 아주 바이블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구성 부분 간의 상호작용이 과연 어떨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람에서의 데이터와 동일화할 수 있거나 동일화에 가까운 정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동물 시험 모델이 있느냐,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제품의 설계가 잘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각각의 단일 제품에 대한 시험 기준이 이미 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이걸 갖다가 융복합 제품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절성이나 시험 항목 또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항상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GMP에 있어서 과연 비임상과 임상 단계에서 신약, 그러니까 의약품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냐면요. 비임상 단계에서는 CTD4로 이제 비임상과 GLP 톡스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원료 의약품의 생산을 하고 또 아널라이시스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하고요. 기시법이나 안정성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요.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공정개발, 또 제재 연구,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험 자료들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K-메디 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QBD 기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의 내용입니다. 그 의약품의 조성에서부터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의약품의 제재 조성의 최적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로버스트한 그런 시험법이 개발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최종적인 품질 관리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과연 어떤 시험 생물계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툴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장비나 의료기기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을 같이 고려하면서 인허가 자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 사례 중에서 이제 세포 지지체 융복합 제품 이 자료는 그 융복합 의료 제품 촉진 지원센터에서 제시해 주신 좀 제공받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경우는 세포 의약품이 주작용을 하는 거고요. 지지체가 보조작용을 하는 그런 융복합 제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포 지지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야 되고 제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분해 과정에 대한 국소 독성의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지지체 복합체에 있어서는 마지막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지지체와 결합이 됐을 때 세포 자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지, 또 세포로 인한 지지체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에 담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새 많이 개발되는 이제 약물 스텐트 융복합 제품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텐트가 주작용을 하게 되고 코팅용 약물이 보조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스텐트의 약물 전달 기능이 명확하게 그 작동 기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팅이 된 폴리머라든지 코팅이 되지 않은 폴리머가 과연 생체에 접촉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생물학적인 안전성이나 반응성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생물학적인 안전성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이식을 하는 레모돌린 처치 기구입니다. 이거는 폐동맥 고혈압, 굉장히 사실은 폐동맥 고혈압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레모돌린 같은 경우는 주사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두엘린 카테타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없이 이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이 융복합 의료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비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주요 관점은 과연 어떠한 용매를 사용하느냐, 또 이 비극성 용매가 결국에는 이 고유의 펌프 기능이라든지 안 그러면 레모돌린 주 제제는 그 트레프로스티닐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약제의 변성을 일으키지 않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비임상 시험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PD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사용되는 론할라 마그넷 키트입니다. 이거는 흡입기기고요. 이 흡입기구에 사용하는 약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글라이코파이롤레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지금 허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 이 분무에 되는 시스템 그리고 분무를 했을 때 이 이날레이션을 통한 약물의 흡수나 PK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최근에 그 이식용 의료기기나 융복합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형용품으로 이제 예를 들었고 했습니다만은 정형용품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이식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펙션이라든지 오염에 대한 시나리오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처치 방법을 하고 이 장비가 이 기기가
제대로 워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비임상 단계에서 확보해서 보는 겁니다. 이걸 고려할 때는 인펙션에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소젠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장비를 과연 어떠한 동물에서 실험을 해야지 명확하게 사람에서의 인펙션 상황을 같이 상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미생물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거는 그 인펙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펙션에서도 그 예방적인 과정과 치료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미생물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레디케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를 봐야 되는데 미생물학의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모니터링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센티넬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처럼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인펙션을 시키고 여기서 어떻게 클린징이 되고 체내에서 있을 때 잔존하지 않는 미생물학적으로 잔존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생물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항생제 내성 그 미생물들에 대한 우리가 약효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지를 고려하다가 이런 미생물들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냈고요. 참고로 올해 진행하는 메디텍에서 사실은 수상받은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진행된 몇 가지 이제 제품 소개를 해드리면은 약물 탑재 마이크로니들은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니들의 여러 가지 형태별로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과연 어떤 약물들을 탑재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사실은 PK 파라미터들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학적인 변화도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중형 동물에서는 유카탄 마이크로피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고주파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드를 또 같이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전임상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췌장암 세포의 제너그라프트 모델에서 저희들이 그 블레오마이신을 투여할 때 이게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이거든요. 마이크로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약물이 이렇게 잘 디스트리뷰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장비로 마이크로 일렉트로포레이션 기기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장비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 도스에 대한 경우도 지금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제품 개발의 비임상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모델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항염증 의약품 하면 되게 이제 항생물질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창상치유 피복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합 의약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 과연 앞으로의 좀 적응증을 좀 넓히는 쪽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복합제로 이식용 뼈에 이 콜라겐 인젝션 툴들을 개발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실험을 해주고 있고요. 치과용 합성골 이식제나 임플란트는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비흡수성 체내지혈용품이나 흡수성 체내지혈용품은 특히 흡수성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체내에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배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몇 가지 이제 아직은 뭐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툴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과용 냉각 맞추기라든지 녹내장 레이저 치료 기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서 저희도 이제 FDA 진입도 완료가 됐고 IND 진입이 완료가 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의 다 인허가가 완료됐거나 다른
좀 이제 시판을 앞두고 시판이 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분해 의료기기나 레이저 수술기들 인허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델에서부터 모니터링 과정 거쳤고요. 앞에 이제 FDA 그 모더나이제이션이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았죠. 이제 동물 대체 시험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 및 과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콤비네이션이 됐던 컨버전스가 됐던 하모나이제이션에 대한 이니시에이티브를 갖다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앞에 우리 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규제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요. 임상 지표나 근거 중심의 평가 기술에 있어서의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 다음에 얘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연계된 내용, 그리고 기초 임상 산업화의 연계 과정을 고려를 하고 엔드포인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융합의 등가성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융합에서는 이게 주작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은 보조작용이 없이는 융복합 제품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주 보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융합 제품으로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사실은 글자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느 단계든지 의료 제품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